광복 80주년인 오늘 저녁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정식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대일 대북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행사만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명식 무대에 오릅니다. 광복 80주년 당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국민임명식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K민주주의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선 광복 8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광복의 기쁨, 국민 화합을 강조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명식의 절정은 2부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국민 80명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임명장을 들고 단상에 오르는 겁니다. 임명장이 무대 중앙 대형 큐브에 모두 걸리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더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질 3부 축하 공연을 포함해 이번 임명식 행사에는 10,00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이 모일 예정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대일, 대북 메시지도 관심입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과거사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는 23일 일본 방문까지 앞둔 터라 대일 강경 발언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 기조인 만큼 북한을 향해선 거듭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언급을 내놓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해당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34년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주신 날이라며 할머님의 용기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240여일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석방 뒤 첫 메시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민주 진보 진영을 더 단결시키는 두 과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푸른 정장과 타이, 청바지 차림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도소 철문 밖으로 나옵니다. 광복절날 0시부터 사면으로 남은 형기가 면제돼 수감된 지 240여일 만에 출소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국민투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신을 수사해온 검찰, 또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재심판과 민주 진보 진영의 단결, 연대를 자신이 향후 힘쏟을 두 가지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3분가량의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조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 지도부와 의원들,
지지자들 환호 속에 현장을 떠나 귀가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탄핵 정국부터 이재명 정부 탄생까지 지켜본 조국 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워진 정치 지형에 나설 채비를 한 뒤 다음 주 본격 일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법원이 문재인 청와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기세를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손을 썼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무려 5년 7개월 만에 결론났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하명 수사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겼다면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건 선택적 치열함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수계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 규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이 공권력으로 선거판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판결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 선거 공작을 벌여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주시민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키즈라면서 대법원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거라면서 사법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화영, 정진상, 김용, 송영길, 이재명 척변들 사면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송금 등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뒤집기를 시도하는 건 연말 성탄절 사면의 군불대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광복절 사면의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경고 조치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배신자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가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받은 걸 두고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들을 당무 감사에 책임을 묻고 전 씨도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SNS 글을 통해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랄 존재인데 천불이 난다면서 한줌 극단 유튜버도 절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신뢰를 회복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리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단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도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며 당 대표 후보로서 의견을 밝히는 건 전당대회 과정의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이틀 만에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김 씨는 5시간여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6일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실제로는 2시간을 조금 넘긴 조사 동안 공천과 선거 개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김 씨가 혐의 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만 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김 씨가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에게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쉬는 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오는 18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건강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HS효성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추가 소환하고 오는 18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이 회수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됐던 지난 1월 면회 시간에 휴대전화가 반입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52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당시 면회 시간에 휴대전화가 반입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자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는 게 현재까지 법무부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면회자가 구치소 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해 운동과 목욕의 시간과 동선을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하는 기존 방침은 유지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남동관저 주변에 별표가 쳐진 지도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대비해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의 신혜식 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처음 실패한 뒤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신 대표는 당시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는데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며 성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도 폭로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시민단체 예전처럼 똘마니를 두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는 전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는 신 대표는 폭동을 선동한 건 당시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2달 전, 사건 이후 뭐 한 달 후 해가지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160만 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 대표의 이런 행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서부지법에 간 건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며 신 대표야말로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서부지법 사태 선동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법원 폭동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은 전 목사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침입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단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지지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 책임을 두고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들의 폭로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 대표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시도나 폭동 배후 관련 단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7시간여 만입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구나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 의원을 불러 차명 거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미러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회담에서 영토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러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푸틴 대통령과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러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ore important meeting will be the second meeting that we're having.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myself, and maybe we'll bring some of the European leaders along, maybe not. I don't know that it's going to be very importan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러 정상회담은 두 번째 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서 영토와 관련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 전쟁 관련 합의도 미러 정상회담이 아닌 두 번째 회담에서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25%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관료들과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который, как все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достаточно энергичные и искренни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тить кризис и выйти 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크렘린궁은 내일 미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지도자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예상하려는 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면서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이후 단계와 관련돼 있다고 강조해 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 역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지만 재무, 경제 특사도 참석해서 미국과 무역 또 경제 협력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나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의 지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X에 글을 올려서 러시아의 살상을 멈춘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경우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안전 보장을 오늘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은 어떤 순서로 열리게 됩니까? 네, 정상회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 앵커리지 엘몬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11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이죠. 16일 새벽 4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1 회담과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오찬,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양국 정상회담 뒤 양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협상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크렘린궁은 회담 후에 문서에 서명할 계획은 없지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국 지도자들이 양국 지도자가 협상 결과를 요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나란히 취재진 앞에서는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아니면 자신 혼자 단독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하원 의장이 광복절을 맞아 북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국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러시아 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광복절을 맞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먼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딘 하원 의장은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병의 희생을 거론하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장병들이 쿠르스크를 구하러 왔다. 쿠르스크 해방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한때 쿠르스크 지역을 빼앗겼지만 파병된 북한군의 지원으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밀착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Мы его ратифицировали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ивая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볼로딘 회장은 8월 15일이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기념일이라며 80년 전 소련군과 북한의 애국자들이 일본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룡해 위원장은 소련군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앞서 지난 12일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복절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3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가운데 일본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를 통해 정치적 위기 탈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한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연일 사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평소에도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통상,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시바 총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적 돌파구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정상회담 전인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회의의 공동의장으로 나서고 이달 말에는 일본에서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짧은 기간 굵직한 외교 일정들을 소화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자신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에 실마리를 마련하느냐 여부는 이후 한일 관계를 둘러싼 각종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달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집권 자민당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8일에서 11일 1,13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27.3%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HK가 9일에서 11일 1,13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한 38%였습니다.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 Fortunately, the 38th parallel, originally a military expedient, has become a barrier. 1948년 8월 15일 0시 우리는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광복 80주년 경축식이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 독립유공자 후손과 각계각층의 국민 2,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 80개가 단상에 비치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만세삼창을 외쳐 그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주권 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로 일부 도심권 도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9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상 방향을 통제한 뒤 반대편은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이후 밤 8시까지는 2개 차로 통제를 해제해 운영합니다. 또 오늘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인 적선 로터리에서 광화문 로터리, 세종 로터리 등 이순신 장군상 인근 도로까지 통제구역을 넓혀 전 차로를 통제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한일 관계는 6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뜻을 모으고 일찍부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연초에는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 동시에 불을 밝히며 우정을 다졌고 지난 6월에는 서울과 도쿄에 있는 양국 대사관이 개최한 수교 60주년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직접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日韓協力の裾野をさらに広げながら、これまで紡いでまいりました交流のバトンをしっかりと次の世代へつないでいきたいと、より良い未来に向かって共に新たな一歩を踏み出してまいりましょう。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는 지난 60년 동안 경제는 물론 문화와 관광 그리고 안보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수교 60주년인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역사 문제는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 스스로 이를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등재 당시 약속한 한국인 강제 동원 알리기와 관련해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에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역시 약속한 시점을 넘기고도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 선거 이후 어수선한 일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걸었던 양국 관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다 보듬지 못한 아픔도 많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늘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이제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끝내 풀지 못한 그 한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김순덕 할머니는 AI로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여전합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사람들은 1713번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요 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공격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일본은 빨리 집행하세요. 집행하세요. 법과 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기겠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한 지 올해로 3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위로하며 평화와 인권에 대해 묻고 답했던 세월. 이제 남은 건
아직도 남은 건 끊임없이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는 가해자의 사과뿐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 선수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집니다. 올림픽 직후 손기정 이름으로 서명한 엽서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손기정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1936년) 조국을 가슴에 품고 달린 한국의 마라토너가 베를린의 지독한 더위를 뚫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당시 영광을 품은 금메달과 월계관, 그리고 부상으로 받은 청동투구가 전시장에서 함께 위용을 드러냅니다. 손기정은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으로부터 50년 만에 돌려받은 청동투구를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시상대에서 고개를 떨구어야 했던 국민 영웅.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려보지만 정면에서 찍은 사진에는 일장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장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니까 우리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가 그거를 지우서 내서 결국은 폐간을. 며칠 뒤 작은 엽서에 코리안 손기정이라는 서명을 남겼는데 이 귀한 자료의 실물이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 실물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1936년 8월 15일에 쓰신 그 서명이 적혀있는 엽서인데요. 특히 이 공교롭게도 날짜가 광복절인 8월 15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더욱 뜻깊은 엽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기정은 이렇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알렸고 당시 뉴욕타임스엔 한국 출신 청년의 우승 소식이 실렸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지도자의 길로 접어든 손기정은 또 한 번 쾌거를 이룹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제자 서윤복이 당당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선 겁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성화봉송주자로 깜짝 등장했는데 태극마크를 달고 달리기까지 52년. 백발의 손기정은 76세 나이에도 경기장을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부터 그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를 누빈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서 성화를 들고 달린 감동의 순간까지 손기정 인생 여정을 따라간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은행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에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가입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0년 전 월남전에 파병돼 1년 반을 복무했던 하태환 어르신. 국가 보훈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 주셨던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출시된 이 상품은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1년짜리 적금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은 4.1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적금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많이 붙잖아요. 그 기쁨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단돈 1원 10원 한 장이라도 딴 데보다 더 올라가면 고객이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은행은 계좌당 815원을 기부합니다. 환자 가입 시마다 우리은행이 매칭 그랜트로 815원을 기부합니다. 고객의 일상 속 금융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훈에 동참하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6월 국가보훈부와 함께 최고 연 8.15% 금리의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 같은 제복 근무자라면 금리 2%가 추가 적용되고 태극기 개양 서약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적금 만기이자 815원과 은행 지원금 815원이 합쳐져 모두 1,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출시하여 올해 말까지 81,500자 한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광복절 전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조기 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은 물론 기부 참여까지 광복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스카가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등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취임 뒤 첫 현장 행보로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에서 열린 초대형 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스카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에 할당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에 걸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장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사업 파트너들과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회장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서 다시 미국으로 향해 하는데 어떤 추가 대미 투자를 생각하는지도 말을 아꼈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과 통영, 경주 등에 추가로 한 채를 사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26년 만에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아지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주택 수요 둔화로 지방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서울 등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 채를 추가로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속초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등 9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의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세컨드홈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받는 세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중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중공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합니다. 차외 간접 자본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타를 손질하는 건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한 주 만에 다시 둔화하며 관망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발표될 걸로 보이는 주택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꿈틀대던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엔 서초와 동대문, 관악구를 제외하고 상승폭이 죄다 꺾였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이 6주 만에 반등했던 것과 달리 0.0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용산이 0.22%에서 0.13%로 떨어지는 등 한강 인접지역 모두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강남은 0.15%에서 0.13%, 송파가 0.38%에서 0.31%로 둔화했고 서초는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컸던 경기 성남, 과천 역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난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를 보이며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매물 쪽에서 또 잠기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변동률이 일부 상승폭이 조금 올랐다가 또 상승폭이 또 둔화됐다가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 공급 대책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 서귀포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하거나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등 각종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주로 거론됩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예고가 나온 가운데 시장은 이번 정부의 첫 종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신고가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 위를 달리는 차 한 대. 차량 전조등이 비춘 도로 한가운데에 웬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노인은 결국 미처 멈추지 못한 차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 여성 한 명이 차도에 들어놓은 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깨워 갓길로 옮긴 덕에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누워 있다가 큰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를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 스텔스 보행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취객이 차로에 누워 있다가 시민 신고로 구조된 장소입니다. 어두운 길목이라 조금만 늦었더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스텔스 보행자는 대부분 음주 상태이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입니다. 시야가 낮은 차량 운전석에서는 코앞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예상치 못해 벌어진 사고더라도 사망사고를 낸 이상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두운 도로 위에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시민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익산경찰서 스텔스 보행자 발견하다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주는 시민 참여형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시민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본 만큼 제도 전국 확대를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하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여우가 쥐잡기 운동과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생태계 균형에는 도움을 주는 여우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소백산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귀에 뾰족한 주둥이, 굵고 긴 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입니다. 어느 날 사육장 울타리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우 하나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다가 구멍을 넘어 밖으로 나갑니다. 사육장에서 나고 자란 여우가 처음 야생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만 여우 30마리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됐습니다. 여우는 전래동화에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대대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독극물에 중독된 쥐를 잡아먹어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우는 쥐, 뱀 같은 소형 동물은 물론이고 고라니나 멧돼지의 새끼까지 잡아먹습니다. 여우는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중간 포식자로 고라니, 멧돼지 등의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12년부터 총 259마리를 자연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농약통 취급 부주의와 불법 올가미, 찻길 사고로 상당수가 희생돼 지금 우리 산하에 살고 있는 여우는 14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겠는데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충청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5도, 청주 26.3도, 안동 23.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32도를 비롯해 춘천과 청주, 세종 32도, 안동 33도, 대구와 창원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